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문명의 대전환 강의를 맡은 백승권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스터키 글쓰기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글쓰기는 자신을 비추는 가장 맑은 거울이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현대사회에 와서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혹은 그 SNS 문자로 많이 소통을 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서 실행하면 되는 그런 상명하복의 문화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위와 아래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쌍방향의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향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말과 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이 문해력의 중요성은 단지 어떤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학습 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생존의 능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 겸 문인인 구양수는 세 가지를 많이 해야만이 글을 잘 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다독, 많이 읽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작, 많이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상량,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면 글쓰기가 좋아진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단지 많이 책을 읽으면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권의 책을 읽고 나면은 무엇이 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체로 이제 다 답을 못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하죠. 책을 많이 읽으면은 뿌듯함이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남는 것은 없지만 한 권을 읽었다고 하는 뿌듯함이 남겠죠. 사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생각의 깊이를 이렇게 키워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글쓰기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많이 쓰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헤엄 쳐보셨나요? 수영 해보셨나요? 수영을 할 때 그냥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동작이죠, 그죠? 바로 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법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의 수영 실력도 늘고 그 다음에 이 운동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영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헤엄을 쳐버리면은 그냥 개헤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무언가를 우리가 방법을 알고서 헤엄을 쳐야만이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많이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많이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결론을 향해 나가지 않는 생각을 우리는 잡념,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읽고 쓰고 그다음에 생각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곧 글쓰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구성의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많이 하는 것과 더하기 구성의 원리를 이렇게 아는 것이 이 글쓰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생각 또 모든 글 속에는 한 채의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게와 그다음에 쓰임새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이잖아요. 마치 글도 이런 한편의 마치 글도 이 한 채의 집처럼 이렇게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 우리는 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설가 안정현은 글쓰기 만보라는 책을 통해서 글쓰기는 집짓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우리가 어휘력이나 또 문장력이나 표현력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또 문법도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것부터 먼저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은 글쓰기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구성을 배움으로써 글을 부지런히 쓰다 보면은 어휘력, 문장력, 표현력, 문법 이런 것들이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구성이 도대체 뭐지? 아마 조금 의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 때 우리 다 배웠어요. 자,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 4단 구성, 기승전결.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성의 원리를 다 배웠긴 하지만 이거를 글쓰기에 연결해서 적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서 뭐에 써먹었을까요? 예, 바로 시험 볼 때 써먹었죠. 시험 볼 때 이렇게 딱 예문 내주고 다음 예문은 구성의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할 때 이제 그때 이렇게 써먹었던 겁니다. 사실 이 구성의 원리는 이렇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또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구성의 원리를 글쓰기에 맞게끔 제가 다시 한번 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본결, 기승전결,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렇게 이제 3단, 4단, 5단은 나눠져 있지만 글은 일단 시작을 해야 되죠. 그죠? 서론, 기, 발단이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무리를 져야 돼요. 결, 결말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중간을 하나로 보느냐, 두 개로 보느냐, 세 개로 보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3단, 4단, 5단이 나눠진 겁니다. 즉 3단, 4단, 5단은 하나의 구성 원리에 대한 세 개의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결국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쉽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이제 우리가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은 도대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중간은 어떤 역할을 하고 마무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이 고유한 어떤 역할을 이해해야만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내용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작은 뭘까요? 시작은 한마디로 피싱, 낚시입니다. 바로 독자의 관심 흥미를 낚아채는 게 바로 시작이 할 역할들이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신문 기사 볼 때 뭐 보고 기사 선택합니까?
우리 제목 보고 선택하죠. 그죠? 제목이 끌려야 일단 그 글을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요. 자, 읽다 보면은 30초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 글을 계속 읽어야 돼? 아니면 다른 글로 넘어갈까?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글은 계속 읽게 되고 어떤 글은 읽다가 중간에 이제 끊고 다른 글을 읽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피싱입니다. 바로 독자에게 뭔가 관심과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어야만이 독자는 그 글을 끝까지 읽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33, 3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독자는 어떤 글을 읽을 때 30초 안에 그 글의 어떤 피싱, 관심과 흥미를 느껴야만이 3분간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이 30분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의 글이 독자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독자의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30초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한가하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글을 독자가 끝까지 읽게 만드는 그런 알리바이를 우리는 시작 부분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간은 무엇일까요? 중간은 바로 리즈닝, 바로 근거입니다. 자, 독자의 관심 흥미를 낚아챘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중간에 해야 될 역할들이죠. 여러분들 가끔 그 인터넷 기사 보면은 어느 연예인이 누구와 결혼했다 뭐 이런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안에 내용이 뭡니까? 무슨 드라마에서 무슨 영화에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에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이런 기사를 우리가 어뷰징 기사라고 합니다. 이 인터넷 언론들은 이제 어떤 독자의 클릭 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제목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어뷰징 기사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낚아채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그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글에 대한 신뢰도가 와장창창 무너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중간에서는 바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 근거는 우리가 어떤 사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비유, 인용, 논리, 통계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문 칼럼 같은 거 보면은 이 근거 중간에 있는 근거들이 대략 한 서너 개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글의 마무리. 도대체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마무리를 이렇게 글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정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에게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바로 메시지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글은 독자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살아남고 또 독자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피싱. 시작에서 독자의 관심 흥미를 낚아채고 리즈닝. 중간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메시지, 마무리해서 메시지를 주는 이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싱, 리즈닝, 메시지 이 세 가지 단어의 이제 앞에 이니셜을 따면 어떻게 될까요? 피레미가 되죠. 여러분들 혹시 피레미 아시나요? 예, 이 민물가에 사는 이 아주 작고 힘찬 물고기죠.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그것처럼 피레미처럼 힘찬 글을 쓰시려면 바로 피싱, 리즈닝, 메시지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예문을 갖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여기 이 글은 이제 어떤 그 어린이 재단의 신문 광고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쓴 이 광고 문구인데요. 한번 잘 볼까요? 이 아이를 기억하지 마세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가 아픈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은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오히려 더 기억을 하게 되죠. 그죠?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더 신경을 쓰게 만들죠. 이게 바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낚아채는 바로 피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당신이 돕지 않는다면 어차피 세상을 곧 떠날 아이니까요. 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마세요. 꿈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돕지 않는다면 어차피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니까요. 왜 기억하지 말고 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읽지만
그 글에 그 근거에 공감을 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 냉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반박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 근거가 이렇게 중간에 가서 한번 트위스트를 한번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근거와 반박 근거 제시했죠. 그리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끝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 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피싱, 리징 메시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 신문의 칼럼이나 에세이 같은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피싱을 하는지, 또 어떻게 리즈닝을 하는지, 어떻게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눈여겨보잖아요.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글 속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됩니다. 좋은 글을 쓰는 바로 구성원리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 이 논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글쓰기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제 글쓰기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알고 계시나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세대 때가 잘 알고 있는 썰렁 개그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바로 이게 이제 바로 글쓰기와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이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정말 새로운 생각들이 막 팝콘처럼 막 튀어오르죠, 그죠? 얼마나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냐면 친구가 잠시 말을 멈추면 탁 파고들어서 나의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게 뇌가 활성화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았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 우리의 뇌는 극도로 비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말하기나 글쓰기나 전부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말할 때는 활성화되었다가 글을 쓸 때는 비활성화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글쓰기의 본질을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과 글은 전부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죠, 그죠? 자, 생각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생각과 말 사이에 필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거의 필터가 없죠. 우리는 생각한 것 대부분을 다 말로 옮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얘들이 생각을 끄집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자, 생각이 있고 글이 있어요. 이 사이에 필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강력한 필터가 있죠. 생각한 것을 우리는 전부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글로 옮길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선별의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될지, 어디까지 쓰고 어디까지 쓰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은 머릿속이 텅 비어서 하얘지는 것이 아니에요. 꽉 차 있는데 그걸 선별할 수 없는 바로 그 선택, 그 불가의 상태가 바로 우리 머릿속을 블랙아웃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정한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이 글감 속에서 이 글로 옮길 가치를 바로 찾아내는 일이죠. 마치 글감을 우리가 거대한 코끼리라고 비유한다면은 바로 이제 이 가정용 냉장고는 바로 그것을 요약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마술을 우리가 부려야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글쓰기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콘텐츠, 아이디어, 텍스트를 재료로 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내용이 다 콘텐츠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뭐 IT 콘텐츠, 문화 콘텐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가 작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품이 아니라 내용이 바로 콘텐츠죠.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입니다. 텍스트는 또 이미
활자되어 있는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이거 갖고서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요. 이 사과씨 같은 핵심이 있어요. 두 남자가 이 사과씨를 뽑아내려고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사과씨 둘레에 이렇게 과육이 있죠. 그죠? 이 과육은 바로 뭐냐면 참조라고 합니다. 참조는 핵심을 더 풍부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과나무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왜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인간에게 맛있는 과육을 주기 위해서 열릴까요? 절대 아니죠. 그죠? 사과나무는 자기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씨앗만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맺힌 자리에서 똑 떨어지고 널리 퍼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씨앗 씨방에 그 주변에 맛있는 과육을 입혀서 사람과 동물이 그걸 먹게 하고 사람과 동물로 하여금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글 속에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핵심이지만 이 핵심의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참조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책이나 신문 같은 게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은 독자가 한정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한정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보통 이 책이나 신문의 독자를 익명의 다수로 합니다. 누가 읽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익명의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참조를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어른들이 읽는 책을 보면은 얇아도 한 200~300페이지, 두꺼우면 막 1000페이지까지 벽돌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핵심이 많아 두꺼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고 하더라도 A4 용지 2~3장이면 다 핵심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조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두꺼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 안에서도 글을 쓰죠. 우리 보고서를 쓰든지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참조를 거의 배제하고 핵심만 갖고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업무용 글쓰기, 회사 안에서 글쓰기는 신속성과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가장 이렇게 이 전달하기 쉬운 그런 사이즈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회사는 같은 회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핵심만 갖고도 바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죠? 핵심을 잘 알아야 업무 연구소기처럼 핵심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또 책이나 신문 혹은 뭐 에세이처럼 참조를 많이 넣는 경우에도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핵심에 따라서 바로 참조의 내용이 선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핵심. 우리가 이제 코어, 뭐 키포인트라고도 하고요. 우리말 유희열 사전에 보면은 골자, 요점, 중에 이렇게 이제 다른 뜻으로 쓰이죠. 자, 핵심은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바로 용건, 이유, 근거입니다. 용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결정의 내용, 판단 내용입니다. 즉 독자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결정 내용, 판단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건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 용건을 이 독자, 즉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공감하기 위해서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례, 인용, 통계, 비유 이렇게 개별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일까. 그리고 이 근거가 많잖아요. 그럼 이 근거를 묶어서 또 우리가 이유로 만듭니다. 이유는 바로 근거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근거들을 속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바로 카테고라이즈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추상화 보편화한 게 바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와 근거의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 보면은 뭐 성동구, 종로구, 중구 이렇게 구가 있죠, 그죠? 그 위에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아시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은 쭉 이렇게 어떤 개별 구체적인 것은 아래로 가고 추상 보편적인 위로 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글 속에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 또 사물, 존재 이런 것들은 다 개별 구체적이면서 추상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구체적인 것을 근거라고 하고 그 위에 추상 보편적인 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유와 근거로 용권을 설득하는 게 바로 핵심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신문 칼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신문 칼럼 하나 속에 어떻게 용건이 있고 어떻게 근거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글의 마무리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점점 이 편리함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지는 단절 시대가 찾아왔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용건입니다. 이런 그 결정 판단 내용을 전하려고 이 필자는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용건만 전했다고 쳐보세요. 디지털 사회가 돼서 타인과 소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단절 시대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공감이 되진 않아. 아마 이 정도 반응을 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글을 써서 가급적이면 독자에게 그냥 이해의 반응이 아니라 공감과 동의의 반응까지 그러면 좋겠죠, 그죠? 이 공감과 동의의 반응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두 개의 근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배달앱 때문에 이제 말을 하지 않고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도 손가락 터치만으로 음식 배달할 수가 있어. 셀카봉 때문에 사진 찍어달라는 말로 하지 않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배달앱과 셀카봉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근거를 들으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용건이 확 공감이 되죠, 그죠? 즉 뭐냐면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건을 타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당하지 않는 용건은 그래서 설득할 가능성이 없죠. 무조건 용건을 타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당한 용건을 구체적이고 생생한 근거가 바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과 글을 여러분들이 할 때 말과 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타당한 용건. 두 번째, 구체적이고 생생한 근거. 바로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글 속에서 이제 이 붉은 표시를 해놨는데요.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검은색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내용들은 빠져도 불응합니다. 이게 바로 참조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표시는 꼭 들어가야 될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 속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꼭 들어가야 될 핵심의 역할을 하고 어떤 건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는 바로 참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글은 핵심을 골조로 해서 참조라고 하는 게 벽체를 붙인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글을 짧게도 쓸 수 있고 길게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의 편리함 때문에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타인에게 말 걸기가 어려워지는 단절시대가 찾아왔다. 이게 바로 용건이고요. 근거는 배달업은 말이 필요 없이 원하는 메뉴를 손가락으로 결제하면 된다. 셀카봉은 사진 찍어 주실래를 말을 하지 않고도 사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근거로 바로 용건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타당한 용건과 구체적이고 생생한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논리적 글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건하고 또 근거 이유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건을 뒤로 보내는 겁니다. 용건을 뒤로 보내면 논리학에서 결론이라고 합니다. 또 용건을 앞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논리학에서 주장이라고 합니다. 또 근거 이유가 앞으로 오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용건이 있고 근거 이유가 있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용건을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앞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는지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이 어느 그 학교에서 이 연구 모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이메일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선생님이 갑작스런 지방연수로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예정된 글쓰기 수업 연구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방과 후 시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경원 선생님은 이번 주 다른 요일에 일정을 내기 어렵고 다음 주엔 화수요일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철 선생님은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 모임 장소는 다음 주 수목 예약이 가능합니다. 연구 모임 결과 발표는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모임 일정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로 잡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이메일에서 이 용건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예, 맨 마지막 문장이 바로 용건이죠. 그죠? 이 글은 바로 미괄식 글입니다. 이렇게 미괄식으로 글을 쓰면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라는 정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김 선생님 사정, 조 선생님 사정, 최 선생님 사정, 연구 모임 장소, 연구 모임 결과 발표 무려 5개 사정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라는 정보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정을 얘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그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라는 정보를 마지막에 만나고 나서야 이 얘기하려고 아까 그렇게 주저리 많은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글 읽을 때 주의력이 점점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제일 나빠졌을 때 바로 용건을 만나게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죠? 한번 두 가지로 바꿔볼까요? 이번 주 화요일 글쓰기 수업 연구 모임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로 연기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김성조 선생님 참석할 수 있고 조경원 선생님, 최철 선생님 일정에도 맞습니다. 연구 모임 장소는 다음 주 수목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침 9시 발표 주면 늦어도 수요일까지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분량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을 쓰면은 첫 문장만 이 이메일을 읽는 사람이 읽어도 이 이메일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로 우리가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보고서나 보도자료 이렇게 실용적 목적의 글쓰기는 두 가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건을 먼저 제기하고 그다음에 근거와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미괄식은 언제 좋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영복 선생의 여름징역살이라는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는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징역의 10가지 승부의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인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덩어리로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미움받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글은 바로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용건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나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통념을 깨트리는 바로 통찰의 글쓰기입니다. 이런 통찰의 글쓰기는 마지막에 용건을 제기해야만이 울림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찰 또 어떤 재미나 흥미 이런 비실용적 목적의 글쓰기는 바로 미괄식이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내가 쓰는 글이 실용적 목적이야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쓰고 실용적 목적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나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뭔가 울림을 주기 위한 거야 라고 하면은 미괄식을 쓰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데 또한 필요한 이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에 보면은 소, 마당, 닭, 풀밭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단어를 2개씩 짝을 한번 지어보게 하려고 해요. 자, 소하고 무엇과 짝이 되면 좋을까요? 소, 풀밭, 닭, 마당 이렇게 X자로 짝이 되면 좋겠죠. 그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소, 닭, 마당, 풀밭 이렇게 11자로 짝을 지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 풀밭, 닭, 마당 이 X자와 소, 닭, 마당, 풀밭 11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 풀밭, 닭, 마당 이렇게 X자로 사물을 연결하신 분들은 어떤 걸까요?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이런 걸 생각했을 겁니다.
소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다. 닭이 마당에서 모이를 쪄 먹고 있다. 즉 뭐냐면 현실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끼리 사물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11자 볼까요? 소닭. 이렇게 소닭 연결하신 분들은 관계보다는 속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소와 닭은 동물이라고 하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죠. 그죠? 마당 풀밭은 바로 장소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소닭, 마당 풀밭 이렇게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관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카테고리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은 바로 종합적 이해, 복잡성, 가변성, 유연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전달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카테고리 중심 사고방식은 개체, 속성, 분류, 패턴, 법칙, 구조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아주 유용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글쓰기도 달라지는데요. 관계 중심 방식 글쓰기는 문학에 좋습니다. 또 에세이를 쓰거나 어떤 통찰의 글쓰기나 스토리텔링 글쓰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계 중심 방식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카테고리 중심 글쓰기는 실용 글쓰기, 업무 글쓰기, 또 어떤 기능적 글쓰기에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또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관계 중심 방식 글쓰기는 오일장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일장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막 옷 장사도 있고 생선 장사도 있고 과일 장사, 뻥튀기 장사 이렇게 장골목을 따라서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고 있죠, 그죠? 구경을 하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목적이 하나 생겼어요. 이 오일장에서 가장 값싸고 맛있는 사과를 내가 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오일장을 다 돌아다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사과를 파는 곳이 어디인지 또 그 사과의 맛과 가격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죠? 쇼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흥미롭긴 한데 실용성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어떤 관계 방식의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마트를 가보실까요? 마트에서 우리가 가장 값싸고 맛있는 사과를 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트를 다 돌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마트는 바로 이렇게 모든 상품들이 다 카테고리로 다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식품, 과일, 거기에 놓여 있는 사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대형마트는 바로 이제 카테고리로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바로 신속하게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값싸고 맛있는 사과. 여러분들은 이 사과를 바로 오일장 방식으로 전할 수도 있고 대형마트 방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실용 글쓰기는 대형마트, 즉 카테고리 방식으로 전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에세이나 혹은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글쓰기, 뭐 SNS 글쓰기 이런 것들은 바로 대형마트 방식보다는 바로 오일장 방식으로 전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내용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독자한테 아주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잘 아시죠, 그죠? 예, 해밍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 돈텔, 돈텔 설명하지 말고 쇼 보여줘. 아마도 글쓰기와 관련된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이 쇼 돈텔이야말로 최고의 명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해밍웨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설명이라고 하는 무언가 머리를 굴려야 인지적 노력을 들여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지 말고 바로 그림이 그려주는 방식. 그림이 머릿속에 딱 그려짐으로써 인지적 노력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쓰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이 인지적 구두쇠는 뭐냐면 머리를 굴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때는 언제냐면 무슨 시험을 보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굴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게끔 그렇게 글을 쓸 필요가 있죠. 자, 그림이 그려지게끔 글을 쓴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사실이 아니면 의견, 관찰이 아니면 평가, 구체가 아니면 추상, 개별이 아니면 보편, 묘사가 아니면 설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또 관찰, 구체, 개별, 묘사 이게 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 평가, 추상, 보편 설명이 바로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야기, 비유, 인용, 통계 이런 것들이 바로 쇼잉의 글쓰기고 논리, 의견, 추론, 분석이 바로 텔링의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네 가지를 잘 지키면은 바로 쇼잉의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고유명사입니다. 이 고유명사가 들어가야만이 그 글의 구체성과 또 묘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와 나의 거리는 어중간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중간이라고 하면은 몇 센치부터 어중간일까요? 이거는 서로 측량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우리가 숫자를 씀으로써 그와 나의 거리는 1m였다. 이런 식으로 써야만이 훨씬 구체성과 그다음에 사실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육하원칙입니다. 여러분 육하원칙 너무나 잘 아시죠? 육하원칙은 모든 글쓰기의 체크리스트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하원칙의 내용들만 빠짐없이 담아내도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이 글에 옮겨지고요. 또한 구체성도 살아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감. 우리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죠. 그죠? 시각, 그 다음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즉 색감, 모양, 소리, 냄새, 맛, 느낌 이런 것들을 다 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가 의자에 앉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는 자동차를 타고 남쪽의 해안 도시에 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는 소나타를 타고 여수로 놀러 갔다 이런 식으로 쓰자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은 이 독자의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태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유명사, 숫자, 육하원칙, 오감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글이 확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사진과 같던 글들이 선명하게 해상도가 딱 맞는 그런 선명한 사진처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초점이 흔들려서 뿌옇게 흐려진 사진 보고 뭐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 없죠. 그죠? 초점이 잘 맞춰서 해상도가 높은 선명한 사진을 봐야만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글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 4가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제 바로 논리와 함께 글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제가 스토리라는 이름을 쓴 거는 뭐냐면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도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스토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스토리는 바로 3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스토리에는 일단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배경이 등장하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행동하는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물, 배경, 사건 이 3가지가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져서 바로 한 편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인물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동인물이 있습니다. 주동인물은 작가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글 속에서 자신의 어떤 주제의식을 실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주동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그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그 나의 아저씨에서 바로 이선균이나 또 나의 아저씨의 아이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동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동인물과 맞서는 또 반동인물이 있어요. 반동인물은 이 주동인물과 끝없이 부딪히고 또 심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로 이제 부정적 인물이 될 수가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나의 아저씨에 보시면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그 사채업자의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회사에서 또 아이를 괴롭히는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직원들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항상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서로 맞서야만이 바로 스토리로서 어떤 그 요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차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를 오가면서 이 주인공의 행동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나의 아저씨로 비유를 하면은 거기 나오는 그 이선균 그 주인공의 형제나 혹은 회사의 다른 어떤 인물들이 바로 부차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물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인물의 성격도 있고 또 인물의 어떤 겉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있고 또 마치 누군가한테 내가 고백을 하듯이 쓰는 것도 바로 인물을 표현하는 도구고요. 또 사람이 아닌 것, 사물이나 혹은 무생물을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의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번 성격 묘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살 테피소 마틴은 패배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의 팀 코트렐랑 초등학교는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때도 테피소는 팀의 스트라이커였다. 그런데 올해는 3, 4위 전에서도 졌다. 화가 나요 아주 많이. 테피소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묶고 씩씩거렸다. 나는 오늘 4경기에서 3골을 넣었어요. 기회만 온다면 또 골을 넣을 수 있어요. 미드필더 잘못이야. 나한테는 공을 공급하지 못했죠. 수비수도 제 역할을 못했어요. 테피소의 키는 120cm가 되지 않았다. 스트라이커 치고는 작은 게 아닐까? 축구에서 키는 상관없어요. 기술이 중요하죠. 리오넬 메시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이 글을 읽어보면 테피소 마테가 어떤 아이인지 금방 납득이 되겠죠. 그죠? 테피소 마테는 정말 승부욕이 넘치고 당돌한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읽은 예문 중에서 테피소 마테는 승부욕이 넘치는 당돌한 아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그죠? 없지만 우리는 이 글을 보고서 아, 이 친구는 정말 승부욕이 넘치고 당돌한 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쇼돈텔입니다. 이렇게 인물의 어떤 그 외향이나 행동이나 또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물 묘사의 가장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먼저 이제 공간적 배경이 있죠. 공간적 배경은 인물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이 공간마다 이렇게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처음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가 묘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단편적이고 간결하게 배경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로 치면은 어떤 주 무대가 되는 공간이 있고 또 이렇게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살짝 스쳐가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바로 인물이 어떤 활동하는 또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시간 배경, 실존적 시간 배경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예문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을이 끝나는 좁은 들판 위로 느닷없는 돌산이 거대하고 멀끔하게 솟아있다. 말의 귀를 닮았다. 마이산이다. 굽이치던 금강은 마이산 자락에서 용담옷을 만들어 쉬었다 간다. 산과 호수를 훑고 내려온 겨울삭풍은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할이 읍내 사거리를 칼처럼 가로지른다. 오후 1시 30분이 되면 아이들은 바람을 뚫고 진안초등학교 교문을 빠져나온다. 그 가운데 몇몇은 또박또박 걸어 마이용 아동지원센터를 찬다. 마이산과 용담호에서 머리끌자를 따온 마이용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 아동 돌봄시설이다. 센터 맞은편에는 초중등 보습학원이 있다.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학원이라고 펼침막을 내걸었다. 마이용센터 아이들에겐 공부하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신발을 벗자마자 아이들은 주방으로 달려간다.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먹을 것을 찾는다. 선생님 저희 언제 밥 먹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공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이시나요? 자, 처음에 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서 이 마이산과 용담호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쭉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읍내 사거리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진안 초등학교 교문까지 내려오죠. 그 다음에 마이용센터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주방으로 가요. 그리고 바로 냉장고 앞까지 가죠. 어떻습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바로 냉장고 앞까지 이렇게 카메라가 쭉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겠죠. 이렇게 공간을 우리가 묘사할 때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이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면은 바로 마치 이 화면에서 이 배경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독자의 머릿속에서 형상 파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법칙을 갖고 공간을 묘사하고, 또 때로는 거기 주인공이 걸어가는 그 동선에 따라서 우리가 공간을 묘사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죽음을 다룬 두 개의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전설의 복선 죽음과의 싸움에 초연했다. 지난 3일 70살을 타계한 무하마드 알리가 마지막으로 남기거나 괜찮다 했다.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 가서 1942년 루이빌에 태어난 알리는 해서 이 현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뒤로 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알리가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의 순서를 왜곡해서 결정적인 장면을 앞으로 보내고 나머지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 어떤 기록의 의미가 있는 글들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보다 더 어떤 몰입도를 요구하는 글들, 사람들한테 더 어떤 그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글들은 시간의 순서로 쓰면은 지루합니다. 그 다음에 논점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이 글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시간 순서 쓰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죠. 마지막에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건을 이제 전개해가는 방식이 또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이 영국의 소설가 포스터가 바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지,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지 이런 식의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플롯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적 순서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이 사건의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읽으면서 왜 그렇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미 나오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건 방식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왕이 죽자 왕비가 죽었다 이러면 바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왕의 죽음과 왕비의 죽음을 시간 순서로 나열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 이러면 뭐냐면 왕의 죽음과 왕비의 죽음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었죠. 이걸 우리가 약한 플롯이라고 합니다. 자, 더 강한 플롯을 만들어 볼까요? 강한 플롯은 뭐냐면 왕비가 죽었다. 아무도 그 까닭을 몰랐다. 뒤늦게 왕비가 왕의 죽음에 슬퍼다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왕비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왜 왕비가 죽었는지를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플롯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플롯 방식을 쓰는 거 쉽진 않죠, 그죠?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편하게 글을 써보세요. 편하게 글을 쓰면 다 아마 스토리 방식, 그냥 시간 순서로 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뭐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 무엇지를 찾아보세요. 그 내용을 글의 맨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글을 또 이제 부연 설명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바로 플롯 글쓰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러시아의 이 희곡 작가 또 소설도 많이 썼죠. 안톤 체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글을 쓰면은 글을 쓴 종이를 반으로 접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쭉 찢어서 맨 앞에 걸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은 무언가 이제 이 뜸을 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앞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뜸을 들이고 예열을 하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부터 본격적인 얘기부터 먼저 치고 나가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머지 반쪽이 버려질까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반쪽은 또 뒤에 부연 설명하는데 이렇게 쓰여지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글쓰기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 구성의 원리는 이제 내용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잖아요. 그래서 피싱, 리즈닝, 메시지. 독자에게 관심을 낚아채고 근거를 제시하고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이 구성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논리. 자, 논리는 바로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바로 뭡니까? 용건, 그리고 근거 이유. 타당한 요건과 구체적으로 생생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스토리는 뭐냐면 바로 인물, 배경, 사건 이 세 가지를 잘 시줄과 날줄처럼 엮었을 때 좋은 글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글 쓸 때 논리와 스토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그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